저희들은 매년 이 효정통일 장학생 이 장학금 수여식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할 때는 이제 국회의장님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축하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탈북민 여러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 나라가 국회가 존중해야 되고 또 존중받을 우리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 일부러 이 국회에서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는 어떤 행사도 지금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장소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국회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만 좀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장학증서 수여식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본의 발전상도 보고 또 해외의 견문도 넓히고, 특별히 그 일본에 가면 그 큐슈라고 아래쪽에 한일 해저 터널 착공 현장이 있습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그리고 북한으로 이어져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세계 평화 고속도로의 한 일환으로 이제 착공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일본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또 한국 거제도, 또 우리가 대마도라고 하죠. 그곳에서 또 이런 착공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신 분이 바로 오늘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의 이 평화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직접 가서 보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어마어마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한일 해저 터널을 착공한다. 이것을 무려 40년 전에 국제과학통일회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아이커스라는 그런 학술 회의에서 문선명 총재가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공 현장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방문하고 있고, 그 해저 600m 밑에까지 이미 바다 밑으로는 이제 파일로트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조사경이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2016년에는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그 600m 그 바닷속 600m 지점까지도 직접 가서 기념 촬영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곳을 왜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되냐면 이 한일 해저 터널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이 동력으로 동북아의 어떤 이 길을 연결함으로써 북한의 문을 여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고향이 북쪽이신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원대한 꿈, 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런 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우리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이 터널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묶는 피스로드, 평화의 길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이런 큰 꿈을 갖고 계신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 해왔던 통일운동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나라는 베트남이 있고 예멘이 있고 독일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이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숙청되고 희생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보트 피플이라 해서 바다로 작은 쪽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 바다에서 사망한 사람만 60만에서 70만이 될 정도로 비참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시장 경제로 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 시장 경제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라면 굳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켜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산화 통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한민국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예멘은 북쪽은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였고 이 남쪽의 예멘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지대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정치인들이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빠른 통일을 했는데 가치관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3년 후에 내전을 치르고 전쟁 끝에 힘이 셌던 북예멘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고 최빈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멘 하면은 난민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민이 어디로 뭐 한국으로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뭐 빠른 통일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치관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또 소련의 영향 하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지만 이 지속적인 교류 협력 속에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돼서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 같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독재 권력을 계속 세습하고 핵무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은 정말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고 또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 고향 땅에 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통일된 독일의 3선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여성 총리인데 이분이 고향이 동독입니다. 동독 출신의 정치인이 지금 서독의 3선 총리가 돼서 세계의 리더 국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통일이 되면 북쪽이 고향인, 북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 때 바로 오늘 이 효정통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같은 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지도자로 이 학생들을 내 아들, 딸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에 해방이 올 것을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예측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방이 왔듯이 통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강의를 좀 합니다. 1973년 파리에서는 미국의 키신저와 북베트남 공산월맹의 레두토 장관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남베트남도 가서 같이 다 맺었죠.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리고 미군은 떠났습니다. 불과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한 지 2년 만에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 기습 남침할 때 황당하게도 남베트남의 시민들이 저 도로에 나와서 공산정권 북베트남의 탱크 부대를 환영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남베트남의 대통령 궁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은
대통령궁이 점령되니까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살 길을 찾아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 바다 밖에는 탈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배에 올라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라도 큰 배를 타고 나간 사람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못 간 사람은 작은 쪽배를 타고 나가서 보트피플이 되고 바다에서 60만, 70만이 정말 희생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75년, 베트남이 적화됐던 그 75년, 본연합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님은 여의도 광장에 우리 국민과 70개국에서 참가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은 기필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호할 것이다. 김일성은 오판하지 말라고 하는 120만이 운집하는 엄청난 구국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해서 소련과 그 북한에 맞선 그런 사상전을 전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세계 지도를 보면 소련과 중국 거기에다가 거의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는 전 세계의 지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전 세계는 뭐 완전히 적화될 분위기였죠. 그래서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 국제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30만이 운집하는 구국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시에 닉슨 대통령 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같은 미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한 겁니다. 닉슨 대통령에게도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5년에는 소련 대사관이 마주보는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적인 학자를 모아서 소련 제국주의, 소련 연방은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소련이 그렇게 팽창하고 있는 때에 이런 역사적인 대회를 개최하시면서 또 그때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와 같은 대학생들을 70여 개 국가의 대학생들을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서 디마워 무스백, 베를린 장벽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과 이 베를린 장벽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70여 개 국가의 젊은이들의 외침은 동독의 젊은이들에게 울림을 줬고 그들도 똑같이 디마워 무스백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2년, 그때 저도 여기 베를린 장벽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벽에다가 점프하면서 뭐 붙이잖아요. 제가 잠깐 비치면은 이렇게 비춰볼까요? 예, 여기 그 얼굴이 하나 보이는데 저 학생이 바로 1987년 대학 3학년이었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남북 통일을 염원한 스티커를 베를린 장벽에 붙였는데 놀랍게 2년 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29일 만에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에 가가지고 바엔사 대통령하고 저녁을 먹는 만찬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히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독일의 총리가, 서독의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엄청난 역사적 순간이 왔는데 남의 나라 폴란드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은 자기의 회고록에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재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에게만 역사는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은 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1991년
소련 연방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의 한 모습입니다. 한 소녀가 깔고 앉아있는 동상이 레닌의 동상입니다. 1991년 이 소녀가 1년 전쯤에 나는 내년 1991년이 되면 저 레닌 동상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그 동상을 보면서 저게 내년쯤에는 무너져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없듯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독일 통일의 가장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고르바초프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에서 선택이라는 이 이름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과 내가 1985년부터 군축협정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같이 그 일을 했다는 레이건 대통령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에 그에 도전하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 사람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선됐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끔찍한 일을 맡게 됐을 겁니다. 다행히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소련에 우리가 미국이 적당한 유화책으로 대화나하고 평화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이 레이건의 당선을 위해서 문선명 총재는 그때 뉴욕의 뉴스월드라는 신문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월드의 신문사의 사장인 박보희 씨를 보내서 이 박보희 사장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문선명 총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기분은 좋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선명 총재는 결단을 합니다. 신문이 폐간될 것을 각오하고 심지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선거 당일 전 미국으로 뉴스월드를 보내는데 일면에 뭐라고 써있느냐.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이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일면 톱 기사를 해갖고 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을 받아든 레이건이 기자회견을 아침부터 열면서 보라, 오늘 내가 승리한다. 내가 압승한다고 이미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543명이 549명인가요? 53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485명이 레이건으로 돌아섰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레이건은 파격적 압승을 했고 인공위성으로 레이저 빔을 개발해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소련에서 떠올라올 때 인공위성에서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소련 영토에서 요격한다는 SDI 우주 방위 전략을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련과 맞서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이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면 소련도 해야 되잖아요. 소련은 그럴 경제적 능력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이것을 레이건이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에 워싱턴 포스트가 있고 워싱턴 타임이 양대 강력한 신문인데 워싱턴 타임, 보수를 지향하는 이 워싱턴 타임은 미국 사람이 창간한 게 아니라 바로 한국분, 고향이 평안북도 청주인 문선명 총재께서 창간하신 신문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대단하죠. 이 워싱턴 타임을 통해서 소련과 강력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론을 돌이켜서 미국 의회가
이 SDI, 레이건 행정부의 SDI 정책의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펴면 거기에 맞서서 똑같이 그런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이건의 이 강력한 압박 정책에 결국은 군축을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중장거리 핵미사일 50%를 감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율적으로 소련이 더 많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개혁 개방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유고에 불러 모아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이제부터 소련은 여러분의 국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대신 간섭하지 않겠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신베오그라드 선언인데 이것을 통해서 공산주의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국경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이 국경을 여는 덕분에 무슨 혜택이 왔냐면 동독의 주민들이 옆에 있는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이런 국가들만 한번 거치면 서독으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수십만이 동독 땅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독 공산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89년 11월 9일 저녁 6시입니다. 동독도 자유화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 기자가 묻습니다. 그 대변인, 그러면 동독도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퀸터 샤보스키 대변인이 얼떨결에 지금 이 시간부터 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동서독에 다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부터 여행 자유화가 된 거야? 그럼 베를린 장벽으로 가보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저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역사의 통일된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이건이 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 SDI는 소련에게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에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의 진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워싱턴 타임 창간 10주년에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알려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문 총리님은 이제 소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직접 세계 정상들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고르바초프와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문 총리님은 레닌 동상을 철거해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통일그룹은 소련의 경제적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특히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5개월 뒤에 진짜로 한국과 소련 사이의 수교가 되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선명 총재는 고르바초프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여기에 설득이 돼서 3,500명의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을 보여주고 다시는 공산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대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고르바초프를 체포하고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탱크를 막아서서 싸웠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탱크 앞을 막았었던 수천 명의 이 젊은 대학생들을 나중에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마라트 그리에프 차관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3년 뒤에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방문했고 라이사에서 함께 와서 문선명 총재님의 자택까지 찾아와서 그 당시에 소련 대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준 것에 그 덕분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 서기장직을 내려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다. 당신이야말로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문 총재님 이 고르바초프를 설득한 그 기반 위에 곧바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특별기를 보내서 문 총재님을 이렇게 모셔간 것은 북한이 그만큼 위기를 느꼈고 문 총재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문 총재님이 북한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 만스대 의사당에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강연의 내용이 뭐냐? 이건 비디오 화면의 캡처인데요. 김다련 부총리, 윤기복 조평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앉혀 있는데 여기서 주체 사상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인간은 결과적 존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결과적 존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처럼 소위 인간 중심 철학을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체 사상을 이 지도자들 앞에 북한의 최고 간부를 놓고 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들이 김일성에게 문 총재님을 만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문 총재님 모시고 간 지도자들, 그 스태프들도 이제 김일성 주석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나가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문 총재님은 아마 다 도청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여기 김일성이나 만나러 온 줄 아냐고. 내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것이다. 김일성이 안 만나준다면 내가 그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아주 그 대담하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문 총재님을 주석궁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서 금강산 개발을 부탁하기도 하고 경제협력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회담을 갖고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림 보면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김일성이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 총재가 딱 주석궁의 주인과 같은 자리에서 딱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김일성 주석은 손을 빼려고 그랬대요. 근데 문 총재님은 그걸 꽉 잡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싸움을 해오신 문선명 총재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94세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총재님은 그 문 총재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 기반을 더 확대해서 작년에는 이 킨텍스에서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을 비롯한 국회의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월드 서밋이라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아시아 패시픽 정상연합을 결성합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의 대통령궁입니다. 여기에 캄보디아의 최고 지도자들과 아시아 지도자들이 와서 이 정상연합에 가입을 하고 여기는 네팔의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개척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에서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의 정상들입니다. 정상연합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건 남미죠. 이런 정상들을 묶어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적 기반을 닦아와서 세계평화 정상연합, 그다음에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또 세계평화 언론인연합,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이 운동에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하나의 평화적 통일을 가기 위해서 지금 유엔의 5번째 5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국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 아시아에 없는 유엔의 제5사무국을 반드시 한반도에 유치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해왔습니다. 외교관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운동을 펼쳐왔고 한학자 총재님은 이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 젊은이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매년 DMZ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피스로드라는 통일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하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해서 한반도로 오는 통일 운동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임진각까지 달리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고 마지막 임진각의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9년에 평양에서도 이런 피스로드를 저희들이 작은 규모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는 한국에서 113개국 국회의원 450명이 참가하는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창설식에서 이 많은 세계 국회의원들이 피스로드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지만 일본에서도 피스로드가 있었고 워싱턴에서도 있었고 모스크바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 여기 남미죠.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효정통일 장학생, 학생들도 이 피스로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천안에 그 아산 고속철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선문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이 선문대학입니다. 이 선문대학의 유학생들도 매년 이 피스로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선문대학교 전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선문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선문대학교에서 아마 장학금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 가족분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런 큰 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 효정통일 장학생들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